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요즘 들어 밤마다 잠이 오지 않고 갑자기 몸에서 열이 확 나는 게 갱년기를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제 화를 더욱 돋구고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착하고 순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저도 나이를 먹어가니 좀 드세지는 게 느껴지네요. 제 또래의 여성분들은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복잡한 제 머릿속을 더 돌아버리게 하는 사건이 최근 일어났으니 여러분들에게 시원하게 고백하고 훨훨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장 힐링이 되어야 할 집안이 매일 시끄럽고 싸움으로 가득하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신가요? 누구나 원하는 로망이 있잖아요.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고 오면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요. 그 생각에는 남녀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렇게 서론을 길게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저의 조용한 일상을 확 뒤집어 놓았던 열받아 뒷목을 잡았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 토박입니다. 태어나서 회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수학여행 때 빼고는 다른 지방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외가도 친가도 다 같이 서울에 있어서 저는 어릴 때 시골에 가서 방학을 보낸다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계약하면 까무잡잡하게 타서는 곤충 채집을 했다, 시냇가에서 송사리를 잡고 놀았다는 친구들의 자랑을 들으면 나는 왜 친가 외가가 다 서울인지 집에 가서 엄마한테 투덜거리곤 했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희 엄마는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말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엄마, 우리 외할머니한테 시골로 이사 가시라고 하면 안 돼? 아님 동작동 친할머니한테 시골로 가시라고 하자. 어? 나 시골에서 여름방학 보내고 싶단 말이야. 그건 아무래도 어렵지. 두 분 다 친구분들이 서울에 계신데. 그러지 말고 네가 결혼해서 시골 내려가면 되잖아. 아니면 나중에 여러 군데 여행 돌아다닐 수 있는 직업을 갖든지. 너도 나중에 크면 아마 서울이 제일 좋다는 생각만 들걸? 제 어머니는 정말 예언자가 아니었을까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여행 가이드를 하면서 해외나 제주도 등 주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아마도 그때 들은 어머니의 충고가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 목표는 여행을 하면서 돈 버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과목보단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을 관광 관련 학과로 가게 된 것 역시 그때 어머니가 툭 던지던 한 말이 제 평생의 목표가 되어서였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 직업을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해외 출장이 자주 잡히다 보니까 연애를 진득하게 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21살 재수를 해서 대학에 들어갔고 제 또래의 남자들은 다들 군대에 가 있었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여자들 얼굴만 보고 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공부만 하게 되었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 여러 남자들을 만날 시간도 숙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30이 넘도록 남자를 데려오지 않자 어머니는 조금씩 걱정이 되셨나 봐요. 얘 진이야, 너 사귀는 사람 아직도 없어? 그럼 이 엄마가 중매하는 아줌마한테 부탁을 좀 해볼까? 사실 동네에 아는 엄마가 있는데 그 사촌 동생이 서울대 나왔대. 엄마는 참 좋아 보이더라. 사람도 수더분하게 생기고. 엄마, 저 아직 결혼 생각 없어요. 그리고 수더분하게 생겼다는 게 잘생긴 사람이 아니잖아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너도 완전 예쁜 애는 아니잖아. 그게 딸한테 엄마가 할 소린가? 다른 사람들이 다 못생겼다고 해도 엄마는 자기 자식 예뻐 보인다는데 우리 엄마는 너무 객관적이라고. 그렇게 30대의 문턱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행사에서 단체 관광 손님이었던 몇 명의 남자에게 가볍게 전화번호나 달라는 말을 들은 적은 있었지만
모두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모두 제 스타일도 아니고 일하는 중에는 그런 상황이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일 관계의 사람은 사적으로 만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다 못해서 동네 중매 잘하는 아주머니에게 제 프로필이랑 전화번호를 주고 저에게 선을 보라고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에 아주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니니 사진을 보고 제 취향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저도 소개팅을 나가겠다고 어머니께 말해두었고요. 네 얼굴을 보고 말해. 그냥 못생기지만 않았으면 됐잖아. 남자가 장래성이 중요하지. 뭐 얼굴 뜯어먹고 살 거야? 엄마, 능력은 나도 있어. 그러니까 시댁적으로 깐깐한 사람 말고 누나 많은 사람 말고 그래도 얼굴이 어느 정도 생겨야 만날 거니까 뭐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조건을 아무렇지 않게 말한다고 엄마는 저에게 혀를 찢찢 찼습니다. 안 그래도 결혼하기 힘들 것 같은데 사람까지 가려가면서 만나려고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제 남은 인생을 좌우할 결혼인데 아무나 보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남자 3명을 만나보았지만 모두 제 마음에 확 들지는 않았어요. 첫 번째 사람은 저도 그도 서로 마음에 들지 않아 커피만 마시고 나왔고, 두 번째 남자는 저를 마음에 들어 했지만 너무 뚱뚱하고 오타쿠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남자는 키도 크고 직업도 괜찮았지만 누나가 3명이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가장 아까웠습니다. 그렇게 3명과 잘 안 되자 중매하는 아주머니도 제 취향이 너무 까다롭다고 하면서 혀를 차는 것이었습니다. 지니 엄마, 도대체 지니는 어떤 남자가 좋대? 혹시 막 그 나이에도 아이돌 좋아하고 그러는 건 아니야? 이 동네 사람 중에 그런 잘생긴 사람이 어딨어? 이제 얼굴 좀 그만 밝히고 대충 누구든 잡아서 시집 가야지. 내년에 32 되면 더 시집 못 가. 아유, 그러게나 말이야. 나도 답답해서 죽을 것 같다니까. 저번에 세 번째 남자 말이야. 공무원이고 집안도 괜찮으니 좋더구만. 근데 누나가 3명이라고 안 간대. 쟤는 눈 깜짝도 안 하는데 내가 다 아깝더라니까. 제가 듣고 있는데도 두 엄마들은 거침없이 제 흉을 보면서 눈이 높다느니 제 처지는 생각 안 한다느니 그런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나서 엄마에게 성 그만 보고 제가 알아서 남자 만나면 데려오고 아니면 평생 혼자 지내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역시 도저히 중매 아주머니에게 미안해서 더 이상 소개 못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소개팅이 없었던 일이 되었을 때쯤 저는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여행사를 광고해주는 광고 대행사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순수하게 일만 생각했고 3개월 동안 일 관계로 만나는 저도 남편도 그저 업무 파트너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식성도 영화 취향도 둘이 거의 똑같다는 것을 안 후에는 저와 남편은 급속도로 호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키가 170cm인데 남편은 175cm로 저와 그다지 차이가 안 났어요. 이제까지 제 키가 크니까 저는 키 큰 남자를 만나야 옆에서 걸을 때 조금이라도 제가 귀여워 보이겠다 생각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상형은 무조건 180cm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지니까 그런 것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더군요. 어느 날 저는 일 끝나고 같이 술을 마시면서 은근하게 남편을 떠보았습니다. 저기 뭐 하나만 물어볼 게 있는데 솔직하게 대답해 줄래요? 뭔데요? 어려운 질문만 아니면 다 대답할 수 있죠. 키 크고 머리 짧은 여자 어떻게 생각해요? 남편은 저를 훑어보면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 그 키 크고 머리 짧은 여자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었거든요. 남편은 입꼬리를 올리면서 웃더니 저에게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그럼 보통 키에 호리호리한 남자 좋아해요? 좋아하면 나도 대답할게요. 네,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쪽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지니씨 좋아요. 우리 사귀어볼래요? 남편의 첫마디에 감격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 당분간 엄마에겐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요.
저도 해가 바뀌면 32이고 남편도 35이 되는 형편이라 저희들은 그다지 길게 연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귄 지 6개월도 안 돼 우리는 서로의 어머니들에게 인사를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동안 남편에게 단점 같은 건 안 보였기 때문에 저는 아주 마음을 푹 놓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살면서 그 남자의 단점 같은 건 안 보일 거라고 굳게 믿은 모양이에요. 제 어머니는 남편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얼굴도 그 옛날 시트콤에 나온 남자 배우처럼 잘생겼고 넉살도 좋은 것이 어른들 비위도 잘 맞추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광고에서 영업직으로 일하는 남편이었으니 어머니 마음에 안 들 수가 없었죠. 진이야, 너 진짜 눈 하나는 높다. 그동안 이 남자 데려오려고 이 엄마 속을 썩인 거면 인정할게. 난 무조건 마음에 들어. 예, 올해 내로 결혼하자. 엄마, 아직 그 사람 어머니한테 나 인사도 안 갔어. 근데 어떡하지? 나도 그 사람 어머니한테 마음 들어야 될 텐데 괜찮을까? 그럼 너 쌍꺼풀은 있으니까 인사 가기 전에 코 수술할래? 그 코만 좀만 더 높으면 너 완전 미인상이야. 요즘은 또 키 큰 여자도 괜찮잖아. 어머니의 권유에 저도 마음이 혹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한다고 해도 2주 안으로 붓기가 가라앉지 않을 게 뻔하니까요. 남편은 예비 시어머니에게만 잘 보이면 아버지는 무조건 찬성할 거라고 하면서 자기 집에서 제일 까다로운 사람은 어머니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덧붙였어요. 자기는 다리가 예쁘니까 긴 다리를 돋보이게 해주는 옷을 입어봐. 검은색 정장 말이야. 그런 옷 입었을 때 난 자기가 제일 예뻐 보이더라고. 저는 남편의 말 맞다나 원피스 같은 하늘하늘한 옷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옷은 긴 머리에 청순한 이미지에나 어울리는데 저는 농구나 배구 선수 할 것 같은 느낌의 쇼커트한 머리였거든요. 난생 처음으로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인사드리러 가는데 저라고 왜 안 꾸미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그 당시엔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비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였는지 저는 미용실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고 갈 만큼 긴장을 했습니다. 도저히 제가 혼자 화장해서는 견적이 안 나왔거든요.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어머니를 만난 곳은 인사동에 있던 좀 오래된 전통 찻집이었습니다. 저는 한방차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 커피를 시켰는데요. 시어머니는 이런 데 와서 커피 찾는다면서 남편 앞에서 저를 촌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야는 쌍화차 안 좋아하는갑다. 서울서 나고 자랐다 하더니 왜 전통 찻집 처음 와보나. 촌스럽구만. 엄마, 우리 동네라고 생각하지 마라. 얘 서울애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카페 베네 같은 데서 보자 안 했나. 뭔 소리야 너. 우리 지니씨 서울 토박이라니까. 미끈한 얼굴로 대구 사투리를 쓰는 남편의 새로운 면에 저는 얼굴이 확 붉어졌습니다. 그런 갭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저는 그런 면을 보고 다시 남편에게 반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처음 봤을 때 제가 너무 남자 같은 데다가 목소리도 털털해서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본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빠글빠근 파마에 붉은 입술에 턱 가운데 점이 있는 완전한 시골 아줌마였는데 말이죠. 그러니 저나 시어머니나 서로 첫인상은 그다지 마음에 안 들었던 것으로 하죠. 시어머니는 결혼을 하면 서울서 살 건지, 집안은 어떤지, 본가는 무언지 초등학교 도덕 선생님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너무 긴장하고 식은땀이 흘러 제대로 대답했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1시간 정도 그렇게 질문도 하고 저를 관찰하시더니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너네들이 그리 죽고 못 산다 하니까 내 반대는 안 하겠는데 그래도 서울 산다고 시댁 안 내려고 모른 척하면 안 된다. 알았나? 그리고 야는 위로 형이 하나 있어. 근데 형이 아직 애인이 없다 아이가. 그러니 형이 장가 안 갔다고 네가 형을 밑으로 보면 안 된다. 알겠지? 네, 알겠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올해 내로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32이라서 곧 33 된다고 빨리 하라고 하셔서요. 그렇겠지. 왜 안 그렇겠나. 우리 애도 35 아이가.
그러니까 장가 안 간 형 있어도 여권시키는 거라니까.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남편과 저의 결혼은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다행히 저나 남편이나 서울 중구에 직장이 있어 집은 그 근처로 잡았습니다. 버스로 10분 출퇴근 거리에 있는 방 2개짜리 빌라에서 처음으로 신혼살림을 차렸는데요. 남편은 집 보증금은 자기가 한다면서 꽉 믿으라고 큰 소리를 탕탕 쳤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예산보다 모자라서 3분의 1은 제가 됐고요. 게다가 남편 자취방에 있던 가전들을 TV만 빼고 거의 다 가져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TV는 새 평면 TV로 사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더라고요. 시댁은 대구에서 쭉 살다 아버님이 사업하다 한번 망해먹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후 경산으로 쫓기듯 이사를 갔는데 집안에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취직하고 모았던 돈으로 알아서 신혼집도 구하고 살림은 있는 거 쓰다가 나중에 하나씩 바꾸자고 하며 미안해 하더라고요. 저희 시댁은 결혼식 할 때 몸만 오셔 식사하시고 사진 찍어주시고 그러고 가신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시부모님 모시고 기차로 올라와서 남편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기도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동생 결혼 때 아무 힘도 못 대주는 것이 미안하다고 말이죠. 그때는 그저 이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기뻐서 시댁에 돈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신혼살림 사라고 2천만 원을 보태주셨지만 그건 역시 집 전세 얻는데 다 쓰고 말았거든요. 그 때문에 결혼 앨범도 저희들이 셀프 촬영으로 만들고 남편 친구 중에 사진 전공한 사람이 있어 부탁드려 제주도 신혼여행 가서 야외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때 당시엔 그렇게 하는 가난한 커플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저는 호기롭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둘을 건드리는 사람들만 없다면 아주 알콩달콩 잘 살 수 있다고 큰 소리도 탕탕 치면서 말이죠. 저는 친정어머니에게도 말했습니다. 매주 친정집에 갈 수 없을 거라고. 물론 시댁은 지방이라서 더 자주 못 가지만요. 아무래도 여행사 일은 주말이 더 바쁘니까요. 시어머니께도 제가 하는 일이 자주 출장을 가고 주말도 없는 일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시어머니가 알겠다고 수긍을 해주셔서 저는 마음을 너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고 3개월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슬슬 전화를 해서 저한테 언제 시골에 내려오는지를 물어보셨어요. 애기냐? 난데 다음 주에 시아버지 생신이다. 아무리 바빠도 다음 주 주말에는 경산 좀 내려와라. 알았나? 아, 어머니, 저도 내려가고 싶은데 제가 다음 주에 동남아로 가이드를 가야 돼서요. 죄송한데 남편 편에 선물 보내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너네 회사에 너밖에 일할 사람 없다 하더나. 아무리 바빠도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시아버지 생신에 못 오겠다는 게 말이 되나? 시끄럽구만. 딴 사람 그 동남아 보내고 닌 경산으로 와라. 알았지? 시어머니의 전화는 일방적으로 툭 끊겼고 저는 다급하게 신랑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의논을 했습니다. 처음엔 신랑이 시어머니를 잘 설득해 보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길래 저는 남편의 말만 믿었죠. 그러나 그날 퇴근하고 집에 오니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골 엄마한테 계속 전화 오는데 어떡하지? 그래도 당신이 결혼 초기에 며느리 노릇 잘 해놔야 나중에 할 말이 없지. 그 동남아 가이드 일정은 회사에다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되냐고 물어봐봐. 당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사장님이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당신이 말 못할 것 같으면 내가 부탁해볼게. 사장님이랑 나 친하니까. 아니, 당신 어머니 설득해본다고 큰소리 떵떵 칠 땐 언제고. 당신 사실 어머니가 무서운 거지. 35이나 먹어가지고 어머니 말이라면 무조건 내내 하는 예스맨인 거 아니냐고. 난 당신이 이제까지 너무 좋기만 했는데 좀 실망이야. 남편은 제 말이 안 입곱게 생각됐는지 주먹을 쥐고 입술을 악 물었지만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나 봐요. 그 말이 전곡을 찌른 거나 마찬가지였을 테니까요. 저는 도저히 사장님께 말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는데
언제 만났는지 사장님이 제 남편이 부탁하더라고 하며 동남아 가이드 일정을 빼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장님은 싸늘하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진희씨, 내가 신혼 3개월 차에 시부모님한테 효도 좀 해야 한다고 하도 자기네 남편이 부탁을 해서 이번만 미쓰리한테 자기 대신 동남아 가라고 하는 거야. 다음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 효도도 좋지만 사회생활이 먼저 아니겠어? 결국에 저는 사장님에게 미안해서 죽을 것 같은 역적이 되고 가고 싶지 않은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가이드 일정이 없었더라면 저도 아버님 생신에 마음 편하게 가서 시키는 대로 음식도 하고 인사도 드리고 효도하고 오는데 아무런 반감도 없었을 테지만 결과적으로 어머니는 제 직장 생활을 무시하신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다 남편은 불을 붙인 꼴이었고요. 시아버지의 생신 전날 저는 결혼하고 두 번째로 시댁에 갔습니다. 저희 시댁은 시골에 있는 집이라 그때 당시만 해도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거든요. 겨울에는 추워서 화장실에 가고 싶지 않을 정도였어요. 저는 시댁에 가보고 나서 시골집에 대한 낭만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무 불편하고 좁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시골집은 도저히 계속 살 수 있는 곳이 못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댁에서 며칠씩 자고 싶은 마음이 더더욱 없었어요. 하지만 저만 빼고 시댁 사람들은 그 집에 아무도 불평불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하루 더 자고 가면 안 되겠냐, 내일이 월요일이 아니면 정말 계속 있고 싶다 말하면서 옆에서 보는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내는 우리 엄마 밥이 세상에서 제일로 맛있다. 세상 어디 음식 먹어봐도 우리 엄마 반찬만 못하다 아이가. 아이고, 그랬나. 하모, 이 엄마가 손맛이 좀 있긴 하지. 안 그랬나? 애기 니도 맛있나? 아, 네, 맛있어요. 어머니 음식 솜씨 좋으시네요. 맛이 없지는 않았지만 눈에 확 띄게 맛있는 솜씨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울 사람이라서 막 짜고 매운 입맛이 아니어서 그런지 시댁에서 밥을 먹고 오면 꼭 배탈이 났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먹던 것을 그대로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덜어서 먹는다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저 그릇째로 어떨 때는 랩을 씌우는 것조차 잊어버리기도 하셔서 냉장고에서 말라붙은 반찬 찌꺼기 같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저절로 얼굴이 찌푸려지는 게 냉장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지만 시댁 살림을 맘대로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음식을 버리면 벌 받는다고 하시면서 뭐든 만들어 놓으면 끝까지 드셨어요. 오래돼서 곰팡이가 나도 그 곰팡이만 쓱 떠내고 다시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랑은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비위생적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억지로 시아버지의 첫 번째 생신을 보내고 서울로 다시 돌아온 저는 다음부터는 회사 일이 먼저이니 그런 일이 있으면 저에게 맡겨달라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도리어 저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 내가 당신이 직접 말하면 불편할 것 같아서 말도 못하고 있길래 사장님이랑 단판 지어서 해결해 준 거잖아. 그런데 고맙다고 말은 못할 망정. 뭐라고? 간섭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결혼했으면 시댁 친정 이래도 상관을 하고 살아야지. 당신 혼자서 살던 세상 아니야. 이제는 서로의 집안에 대해서도 할 도리는 해야 한다고. 그래, 그 부분은 나도 알아. 서로 할 도리는 해야지. 하지만 미리 약속된 것도 아니고 회사 스케줄까지 빼가면서 꼭 참석해야 할 큰 행사였어? 환갑이나 칠순도 아니었고 그저 그냥 생신이었던 거잖아. 내 말이 틀려? 당신은 만약에 회사에서 출장 잡혔는데 우리 엄마가 생신이라고 오라고 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어? 당연히 출장 빼고 갈 정도로 효자야? 당연하지. 난 장모님도 부모님이니까 그렇게 했을 거야. 당신은 그렇게 안 했을 거라는 거 아니야. 와, 정말 당신 냉정한 사람이구나. 남편은 화를 버럭 내며 다른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3개월 만에 첫 부부싸움을 한 우리는 며칠간 냉랭한 채로 보냈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도 안방에서 같이 자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작은 방에서 바닥에 이불을 깔고 지냈고 저는 큰 침대를 혼자 차지하고 자는 게 아주 좋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남편이 퇴근하고 오랜만에 외식이나 하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싸운 지 일주일이나 됐는데 이제는 화해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퇴근하고 밖에서 저녁 먹고 들어가자. 끝나고 당신네 회사 앞에서 기다릴게. 남편의 문자를 받고 저는 속이 좁지만 이겼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화를 먼저 낸 건 남편이고 저는 혼자 자는 것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작은 방에서 몸을 구겨 넣으며 작은 이불을 덮고 자던 남편이 그게 불편해서 이런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날 강남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밥을 사준 남편은 이제 그만 안방으로 들어오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제가 못 들어오게 막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됐지만 선선히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나한테 소리 지른 것만 사과하면 그렇게 해. 내가 잘못한 건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나가라고 등 떠민 것도 아니고 당신이 제 발로 나가서 작은 방에서 지냈잖아. 끝까지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없네. 소리 질렀던 건 미안해. 하지만 당신도 그런 냉정한 소리 한 건 사과해야 될 거 아니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은 저보고 독하다고 인정할 줄을 모른다고 뭐라고 하더니 먹던 것도 멈추고 먼저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음식도 더 남았고 저는 아직 배가 고팠지만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남편을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새 주차장에서 차를 빼더니 제가 기다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들은 척 안 하고 그대로 먼저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약이 올라서 부들부들 떨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당신 빨리 이리로 다시 안 와? 나 안 데리러 오면 진짜 화낼 거야. 그렇게 혼자 잘났으면 택시 타고 집에 오면 되겠네. 내가 당신 택시기사야?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게? 알아서 와. 이 집안 사람들은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저는 남편에게 아무런 기대도 사랑하는 감정도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허울뿐인 껍데기만 부부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물론 그동안 좋았던 기억이 하나도 없었다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그걸 붙들면서 평생을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 무슨 꼬투리가 하나라도 걸리면 이 사람과 이혼을 하고 자유를 찾고 싶다는 열망이 마음속에 점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1년 반 만에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애를 낳기 2달 전까지 저는 여행사에서 계속 일을 하였고 여행 중기부터는 해외 출장을 가지 않도록 사장님이 스케줄을 조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집에 오면 그대로 누워서 아무것도 못할 만큼 힘들고 몸도 퉁퉁 부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쓰레기 버리거나 설거지 등등을 도와주었지만 야근이 잦아지게 되자 저희 집은 점점 쓰레기 더미가 쌓여갔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친정엄마에게 도와달라고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남편이 집안일 못할 정도로 늦게 들어와. 나 몸이 너무 무거워서 그런데 우리 집에 와서 일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 알았다. 내일 아침 일찍 갈게. 진작에 얘기를 하지. 너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니? 산부인과라도 한번 가보자. 내일은 월차라도 내. 친정엄마의 걱정 가득한 목소리에 전화를 끊고 나자 저는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런 때에 집에 없는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 그리고 친정엄마에게 미안함에 서러운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엉엉 소리내어 울다 목이 막혀 꺽꺽대고 결국은 화장실에 가서 울다 토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음날 친정어머니는 집에 오셔서 집 안에 있는 쓰레기도 다 버려주시고 반찬 만들어 오신 것도 냉장고에 넣은 후 저와 함께 산부인과에 가셨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경미한 임신 우울증과 함께 혈압이 조금 높으니 임신 중독증이 되지 않도록 적당한 운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산후 휴가를 받기 전에 밀린 일들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 매일 외식만 하고 운동도 8개월이 되도록 한 번도 안 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내가 너 애기 낳을 때까지 너희 집에서 살림 좀 해줄까? 네 아빠한테 허락만 받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도 네 남편한테 한번 얘기해봐. 정말?
엄마가 그래주면 난 참 좋은데 아버지가 괜찮을까? 2달간 아버지 혼자 밥해서 드실 수 있을라나? 친정엄마는 아버지에게 이야기해보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면서 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친정아버지는 출가했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면서 엄마를 저희 집에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좀 원망스러웠지만 어쨌든 아버지도 어머니가 필요하신 것 같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집안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남편이 있어서 문제였죠. 그렇게 일주일간 밤 10시 넘어 퇴근을 하다가 저는 임신 중독증으로 쓰러져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응급으로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고 거기서 출산까지 쭉 이어지는 동안 남편은 친정집에 들어가서 1달간 출퇴근을 했다고 하더군요. 신혼집은 중구이고 친정은 강남이라 좀 멀기는 했지만 혼자서 집안일 하면서 밥 먹고 다닐 자신이 없어 친정 아버지 눈치 보면서라도 몸은 편하게 지내고 싶었다고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참 못난 사람이죠. 혼자 자취도 했었던 사람이 결혼했다고 집안일에서 손을 놓고 싶어 하다니. 참 시어머니가 저렇게 오녀오녀 키운 건 아닌지 의심이 되더라고요. 제 첫 아이는 미숙아는 아니었지만 3kg이 채 되지 않는 저체중으로 태어났습니다. 남들은 하루에 4끼씩 먹는다는 임신 말기에 거의 밥도 못 먹고 일만 했었던 저 때문이죠. 애를 낳고 나니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더군요. 저 또 3개월만 먹이고 다시 복직할 준비를 했어요. 저는 계속 여행사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복직은 시어머니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복직을 앞둔 어느 날 어머니는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야야, 애가 되게 작다면서? 그러면 이번 참에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애나 키워야 하는 거 아이가? 우리 가무 첫 손주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귀한 손주 남의 손에 어떻게 맡길 수가 있나? 그러니 대강 바깥 일 쪽은 마무리하고 이제 집안일 단디하고 애 키워라.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집을 얻을 때 돈도 한 푼 안 보태주셨고 결혼식 준비할 때도 도움 한 번 주시지 않았던 시댁에서 할 말은 아니지 않나요? 아직 좋은 아파트로 이사도 못 갔는데 애는 하나 늘어났고 앞으로 2배로 돈을 더 벌어도 모자랄 판에 외벌이를 하라뇨. 어머님, 그럼 제가 집에서 애 키울 테니까 우리 청약통장 적금 드는 거 어머니가 보태주실래요? 한 달에 20만 원씩 넣고 있는데 그 정도는 주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애 키우게 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남편 월급이 100만 원 이상 오르지 않으면 저는 집에서 애만 볼 수가 없어요. 그것도 최소한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뭐라고? 아니 그럼 시골로 내려오면 되는 거 아이가? 이 동네에 얼마나 멀쩡한 빈집들이 많은데. 그리고 뭐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애도 못 키우면서 회사를 다녀야 한다는 거냐. 가족이 먼저지 니는 돈이 먼저가. 시어머니의 호통소리에 저는 갑자기 울컥해서 전화통을 붙잡고 울면서 막 소리를 쳤습니다. 옆에서 그 광경을 보던 남편이 제가 미친 줄 알았다고 말할 정도였으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머니,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요. 어머니가 저희 결혼할 때 뭐 보태주신 거 하나라도 있으세요? 시댁에 돈 없다고 남편이 미안하다고 할 때도 저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시댁에서 집 해줬다, 전세금 보채줬다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시냐고요. 저는 가전 가구 사라고 엄마가 준 돈도 다 전세금으로 보탰었다고요. 그건 알기는 하세요? 뭐라고? 네 그걸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나? 내 처음부터 말했다 아이가. 우리는 애들한테 물려줄 재수는 없다고. 그리고 다 컸으면 니들이 알아서 결혼해서 사는 게 맞다. 그래 생각했다. 앞으로 내한테 도와달라 전화하지 마라. 알겠나? 저는 매정한 시어머니의 전화통화를 끝으로 다시는 제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매일 아침 제 아기를 맡기고 여행사에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시어머니한테 뭐 그렇게 기대를 했냐고 하며 엄마는 처음부터 그럴 사람이 아닌 게 눈에 보였다고 하더군요. 내가 아기 봐줄 테니까 일 계속해. 엄마는 네가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되는 걸 못 봐. 이 엄마가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집에서 아버지 눈치 보면서 아직도 돈 제대로 못 쓰고 다니고. 너는 절대 그러지 마라. 알았어? 극구 안 받으시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친정어머니에게 고맙고 미안해서 저희 애를 봐주시는 동안 한 달에 50만 원씩 드렸습니다. 엄마가 저 대신 허리가 휘도록 육아를 하는데 그 정도는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크게 이의가 없었습니다. 자기 본가에서는 아무도 도움을 안 주니까 남편이 사실 할 말도 없었겠죠. 이렇게 든든한 친정어머니 덕에 저는 아들을 둘을 낳고도 계속 여행사에서 안 잘리고 일을 해서 실장 직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실장이 되면 해외 출장은 그다지 많이 보내지 않지만 저는 가끔 사장에게 말해서 신혼여행을 위주로 몰디브나 동남아 정도는 해외 출장을 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맨날 한국에서 서류 업무 대행만 하면 몸이 좀 근질근질했거든요. 남편과 애들의 등살에서 벗어나서 저도 가끔 출장으로 숨을 돌리는 시간이 필요했다고나 할까요? 그동안 저는 청약증정을 가지고 있어 여기저기 알아봐 은평구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안 먹고 안 입고 절약하면서 넣었던 적금도 깨고 집 담보대출도 받으면서 처음에는 새로 분양받은 집을 남편과 공동 명의로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집값을 치르면서 남편이 보탠 돈은 1억도 채 되지 않았지만 자기도 3분의 1 정도는 했다고 하면서 공동 명의를 하자고 떼를 쓰듯 말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의견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때는 남편과 헤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남편이 저 몰래 집을 담보로 사고를 칠 줄도 몰랐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남편을 공동 명의에서 빼고 제 집을 온전히 제 소유로 해야만 했던 기막힌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는데요. 세상에 남편이 저 몰래 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그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집이 저와 공동 명의가 되어 있으니 처음엔 대출을 거절했고 남편이 그 이유를 물어보니 저와 함께 와야 한다고 했대요. 그래서 남편은 남편 회사에 저랑 나이와 이름이 비슷한 진이라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 몰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큰 사고를 친 남편과 같이 살 수 있으시겠어요? 제 남편은 저한테 그 사실을 들키니 정신없이 손을 모아 싹싹 빌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나도 돈 더 벌어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지. 내가 그 코인이 망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 제발 화풀고 나 좀 용서해줘. 나 당신이랑 이혼 못해. 우리 두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나 좀 용서해주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돈을 불리려고 했대도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서 사고를 쳐? 만약에 흑자가 돼서 벌었으면 나한테 말이나 했겠어? 자기 멋대로 쓰고 싶었을 거 아냐. 안 되겠어. 당장 이혼장을 쓰던지 이 집 명의 당신 명의 빼고 내 소유로 해야겠어. 앞으로 같이 사는데 또 이렇게 큰 사고 치게 놔둘 순 없잖아. 결국 남편은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겨우 이혼 소송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각자 번 돈을 생활비 통장에 넣던 방식을 바꾸고 남편의 월급도 제가 전부 관리하여 한 달에 70만 원의 용돈만 받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남편이 잘못한 걸 어쩌겠어요. 남편이 사고친 돈은 5천만 원이었고 그 돈을 다 갚기까지 월급 중 일정 부분을 차압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빚졌던 돈의 반 정도를 갚은 상황이었죠. 애들도 10살, 8살이 되어 육아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고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놀라고 당황해야 할 마지막 사건이 남아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일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오랜만에 필리핀으로 해외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오후 8시 비행기로 한국에 들어와서 공항 택시를 타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온 저는 뜻밖의 인물이 제 집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안방을 떡하니 차지하고 제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웃고 있다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혜미, 너 왔나? 내 진작 말하려고 했는데 너 출장 가기 전에 나 이혼하고 집 나왔다. 그래서 갈 데 없어 이리로 왔다 아이가.
내 여기서 좀 살랐고, 왔으니까 안방 나한테 주고 니는 애들 방 가서 자라. 네,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대로 그 불청객은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며칠 계시다 갈 것도 아니고 아예 눌러 산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나니 저는 어지러워서 잠깐 비틀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이런 어이없는 말을 들으니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저는 시어머니 옆에서 웃고 있는 남편에게 손짓을 해서 방 밖으로 불러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졌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이혼하셨다고 해서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하면 어떡해. 그리고 어머니 이혼한 거 맞긴 맞아? 그럼 어머니 말 안 믿어? 자식 새끼가 돼서 이혼하시고 갈 데 없다는 어머니를 어떻게 해? 쫓아내? 당연히 오시라고 해야지. 나랑 애들 불편할 건 생각도 못해? 당신이야 시어머니가 불쌍하겠지. 하지만 나는 이런 일이 전혀 놀랍지 않아. 어머니 성격에 아버지한테 매일 얼마나 닥달하고 괴롭히고 했겠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혼당하신 거 아니야. 당신은 시어머니랑 성격 꼭 닮아서 서로를 몰라. 뭐라고? 이게 말이면 단줄 하나.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미친년처럼 소리를 질러. 남편은 제가 소리를 바락 지르며 대들자 참지 못하고 제 뺨을 때렸습니다. 눈앞에서 불이 번쩍 하더군요. 부부가 싸우는 소리에 저희 애들 둘 다 달려나와 큰애는 아버지 다리를 붙잡고 둘째는 제 다리를 잡으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둘 다 제 편을 들자 남편은 더 화가 나서 애들을 흔들어 다리에서 떨어뜨리고는 저를 돌려세워 아예 멱살을 잡았습니다. 애들이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안방에서 나와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니는 이 노인네 불쌍하지도 않나? 내 밤중에 어디 가라고 입 집안에서 날리고 어디서 못 배워먹은 티를 내갖고 이 집은 우리 아들 거다. 그러니까 나가려면 네가 나가라. 애들도 시끄러워 꼴도 보기 싫다. 다 데리고 나가라. 이 집이 왜 당신 아들 거야? 이 집 명의 내 거니까 나가려면 당신들 모자가 나가. 당신 아들이 나 몰래 코인 투자해서 우리 집 말아먹을 뻔했던 건 알아? 저 인간이 말 안 했어? 그리고 이 집 처음부터 저 인간 혼자 명의도 아니었어. 공동 명의였다가 저 인간이 빚을 5천만 원이나 져서 뺏긴 거지. 이제는 이혼밖에 답 없어.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아들, 네가 대답해봐라. 시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제 남편에게 삿대질을 하며 화를 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했고요. 시어머니는 제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남편을 꼭 아들밖에 비빌 데 없어 왔더니 아들 새끼도 병신이었네. 어째 내 이리 발전을 기구하노? 다 알았으면 당신, 이제 내 시어머니도 아니니까 당장 당신 아들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 둘 다 꼴도 보기 싫어. 제가 왜 아무 잘못도 없이 안방을 뺏기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나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저를 기만하고 몰래 사고치고 다닌 것을 생각하면 진작 헤어졌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헤어질 결심을 하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그 다음날부터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장 갈 데가 없으니 아예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제 집에서 먹고 자는 대신 집안일을 조금씩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제가 두 사람을 용서해 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출근하기 전에 시어머니에게 오늘은 집에서 나가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면 아무 말도 없이 애들을 데리고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을 차지하고 싶었겠지만 2층 침대와 책상만으로도 좁아터진 애들 방에서 잘 수밖에 없었고요. 남편은 옷으로 가득한 방에서 자든지 거실 소파에 몸을 꾸기고 잠을 잤습니다. 그 두 사람은 돈도 없으니 어디 갈 데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 불편한 동거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어떻게 제 인생에서 떼어낼까 생각하다가 결국 집을 팔면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금매로 집을 내놓고 아이들과 함께 지낼 애들 학교 근처에 작은 아파트 전세를 구했어요.
하루 월차를 내고 저는 최소한의 짐을 싸고 집안에 있던 가구들을 몽땅 리사이클 시티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들과 함께 전셋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이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했더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집에 가구가 다 나간 건데? 당신 정말 나랑 이혼이라도 할 참인 거야? 그렇게 미안하다고 했어도 용서해주지 않을 거야? 당신 정말 못된 인간이다. 내 인내심은 이미 다 바닥났어. 그러니까 그 집 팔리기 전에 얼른 너네 엄마랑 이사가. 안 그러면 길바닥에서 노숙해야 될걸? 집까지 내놓았다는 소리를 들은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저에게 매달려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는지 욕을 한 바가지 하면서 억지로 짐을 싸 시어머니와 함께 호텔로 갔다고 합니다. 그 아파트는 좋은 역사권에 있는 인기 매물이어서 금방 팔렸고요. 저는 집 한 돈을 그 두 사람에게 절대 내놓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남편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집 살 때 자기가 보탰던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건 상황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동안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들면서 그 돈을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몇 달 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애들의 양육권을 가져오고 남편에게는 양육비를 한 달에 150만 원 받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남편이 저 몰래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은 상황이나 저 몰래 코인으로 가정에 경제적인 손해를 끼친 점, 그리고 집이 팔리기 전에 다시 공동 명의로 돌려놓으려고 시도했던 점 등을 들어서 저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제 길었던 남편과의 이혼이 끝났습니다. 저도 아이들도 그날은 케이크를 사서 조그마한 파티를 했어요. 친정 부모님도 새로 이사한 집에 오셔 미역국을 끓여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끼리 잘 살고 있지만 친정엄마의 보살핌이 없었다면 저도 여행사를 계속 다니지 못했을 때고 아버지께서도 제 시댁의 이혼과 저의 이혼을 목격하고 나서부턴 친정 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늦게나마 친정 아버지도 마음을 돌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막장 드라마 뺨치는 사연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비록 시어머니와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은 심하게 했지만 이제는 지긋지긋한 그 두 사람도 떼어냈고 애들과 조용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아들들도 아빠가 눈앞에서 저를 때리는 장면을 보고 나더니 아빠가 잘못했다면서 꽤 오랫동안 남편의 얼굴도 보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핏줄이 끌렸는지 남편은 최근에 애들의 면접 교사권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들어주지 않겠지만 애들도 크면 제 친부를 볼 권리를 행사하게 될 날도 있겠죠. 저는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 애들 친권을 뺏어가려고 한다거나 내 아빠가 애들을 양육하겠다고 나서는 것만은 막을 생각이에요. 그 콩가루 집안에 애들을 맡겼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저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사람 보는 눈을 조금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란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잠시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니 천천히 시간을 들여 지켜보고 충분히 검증을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새로운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애들이 다 성숙해서 엄마를 이해할 날이 오면 모르겠지만 지금 재혼을 한다면 애들이 적지 않은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요. 제게는 사랑하는 아들들만 있다면 행복하니까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예쁜 딸아이를 하나 두고 있는데요. 딸아이를 키우면서 참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의 30년 묵은 응어리를 제 딸내미가 속 시원하게 풀어주어서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아무래도 제가 딸 자식 하나는 똑 부러지게 잘 키운 것 같아요. 요즘 그 일 때문에 매일 배꼽 잡고 웃다 보니 딸내미가 저지른 그 무모하면서도 통쾌한 짓을 자랑 한번 해보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속 시원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서울에서 일을 다니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본가가 지방이었지만 혼자 서울살이 해보겠다고 올라와서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조금 가부장적인 면이 있긴 했지만 그 시절 남자들이 대부분 그랬기 때문에 별로 이상한 구석은 느끼지 못했어요. 저는 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남편에게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저를 안 좋아하셨기 때문에 결혼을 허락받기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시부모님은 지방에서 큰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셔서 집안이 좀 부유한 편이었는데 저는 친정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셨고 모은 돈도 없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남편은 처음에 결혼을 반대하시는 시부모님 등살에 휘둘리는 듯 하더니 얼마 못 가 다시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결국 결혼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죠. 저랑 남편 모두 다 서울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시부모님이 계시는 지방으로 내려와 식당 일을 도우라는 조건이었어요. 저는 그 지역에 연고도 하나 없었지만 남편 하나 믿고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정말 상상도 못할 수준이었습니다. 새벽 일찍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고깃집으로 출근을 해서 재료를 손질하고 식기를 정리하고 반찬을 준비하는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직원들이 있긴 했지만 워낙 장사가 잘 되다 보니 일손이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를 마치 하인 부리듯이 부리셨습니다. 입덧이 심해 음식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올라오는 상태에서도 갈비탕용 고기를 손질하고 손님 상에 갈비를 구워야 했습니다. 고기 비린내에 손님 앞에서 구토를 할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식당 한켠에 서서 저를 매섭게 노려보고 계신 어머님 때문에 속으로 삼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불판을 닦는 일은 보통 남자들이 하는데 어머님은 저한테도 시키시더라고요. 쪼그려 앉는 게 힘들어서 잠깐 엉덩이를 들거나 팔이 너무 아파 속도가 조금이라도 느려지면 가차없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20대 초반 그 어린 나이에 호랑이 같은 어머님이 너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매일 식당 영업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고된 노동이 이어졌습니다. 중간에 잠깐 직원들끼리 다 같이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어머님이 저를 못 쉬게 하시고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켜대는 통에 과로로 쓰러질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죠. 저는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어머님께 이 집 며느리로 인정을 받겠다는 각오로요. 물론 밤마다 서러워서 울긴 했습니다만 운다고 달라지는 건 없더군요. 식당 영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쌓인 집안일을 하느라고 쉴 수가 없었어요. 집안일은 모두 제 차지였기 때문에 쌓인 집안일까지 모두 하고 잠에 들면 겨우 3시간 남짓 자고 다시 식당에 출근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안 도와줬냐고요? 말도 마세요. 남편은 연애할 땐 몰랐는데 알고 보니 곱게 자란 도련님의 마마보이더라고요. 외동아들이라고 워낙 아끼는 탓에 손에 물 한 번 묻혀본 적 없었고 식당에서도 지배인이라면서 카운터에 서서 손님들한테 인사나 하고 계산이나 하는 쉬운 일만 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다고 남편한테 하소연도 해보았지만 워낙 마마보이라 지엄마 편만 들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이 흘러 배가 점점 불러서 숨도 차고 거동이 불편해졌는데도 어머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일을 시키셨습니다. 배부른 몸으로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고 고기를 굽고 있으면 오히려 손님들이 더 안쓰러워하시곤 했어요. 그러면 어머님은 손님들에게 원래 임신했을 때 움직이고 해야 애가 쑥쑥 잘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얘가 워낙 튼튼하니 걱정 안 해도 돼요. 라고 하시곤 했죠. 그러고선 뒤에 가서 저한테 너만 애 뱄냐면서 유난 떨지 말라고 구박을 하셨어요.
특히 제일 심하게 구박하셨던 건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날 각오하라는 구박이었죠. 남편이 외동아들이다 보니 대를 이어야 한다면서 정말 임신 기간 동안 몇 번을 윽박 지르셨는지 몰라요. 너는 아들 낳기 전까진 우리 집 며느리로 인정받을 생각이랑 하지 말어라. 네가 가진 게 있냐? 뭐가 있냐? 아들도 못 낳는 년은 이 집 개보다도 못한 년이야. 알아들었냐?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혹시나 뱃속의 아이가 딸일까봐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들 낳는 게 제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혹시나 영원히 이 집 며느리로 인정받지 못할까봐 매일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뱃속의 아이에게 울면서 사과했어요. 제가 배를 어루만지면서 속삭이면 뱃속의 아이는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배를 발로 차거나 꾸물거리곤 했습니다. 그럼 저는 눈물을 닦고 마음을 다시 추스렸습니다. 이런 저의 곁에는 제 편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매일 혼자 마음을 굳게 먹고 스스로를 위해야만 했습니다. 남편마저 어머님 편이니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더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임신 6개월쯤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서러웠던 일, 힘들었던 일들을 일기장에 또박또박 적다 보면 하루 동안 쌓인 한이 제 마음속을 빠져나가 일기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라도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되니 조금은 해소가 되더라고요. 일기장은 혹시나 누가 볼까봐 결혼할 때 가져온 제 짐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일기장은 매일매일 조금씩 채워져 임신 막달 때에는 노트 5권 분량은 좋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만삭 때까지 그렇게 모진 구박과 시집살이를 견디며 살다가 초겨울의 어느 날 10시간의 힘든 진통 끝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심하게도 아이는 딸이었어요. 이제 막 나온 피덩이 아이를 본 어머님은 딸이라는 걸 알자 혀를 끌끌 차더니 고개를 획 돌리곤 나가셨습니다. 남편도 어머님을 따라서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에 서럽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항상 저에게 하던 그 말씀이 진심이었는지 기어이 그 말씀을 지키시더라고요. 출산하고 몸조리도 하지 못한 채 골골대며 아이 보랴 집안일 하랴 정신없던 저는 그 추운 날 시댁에서 쫓겨나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아이를 낳은 후 저에게 말도 섞지 않고 매일매일 무섭게 노려보기만 하시더니 출산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날 저에게 다짜고짜 짐을 싸서 집을 나가라고 소리치시더라고요. 이년아, 너 내가 했던 말 기억나지? 너같이 아들도 못 낳는 년은 이 집 개보다도 못한 년이라고. 개는 새끼라도 잘났지 너는 도대체 뭐냐? 나는 고추 안 달린 손주 새끼는 필요 없으니 애 데리고 썩 꺼져라. 어머님의 호통에 아이도 놀라서 울고 저도 놀라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은 채 어머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어머니, 한 번만 봐주세요. 친정도 없는 제가 여기서 나가면 어디서 살아요? 우리 수진이는 어떡하고요? 어머니, 제발요. 제가 더 잘할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어머니. 어머님은 제가 울고불고 매달리는데도 매정하게 저를 외면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선 가방 하나를 던져주며 여기에 짐 싸서 당장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님께 아무리 애원해봐도 안 통하자 아버님께도 매달려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워낙에 결혼 초기부터 방관자였기 때문에 저에게도 관심이 없으셨어요. 저는 결국 하나 남은 희망, 남편에게 애원을 해보았습니다. 남편만큼은 자기 아내와 자식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요. 여보, 나랑 수진이 버릴 거야?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여기 나가면 우리 수진이랑 어떻게 살아? 제발, 여보. 남편은 어머님 옆에 딱 붙어선 제 말을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저한테 제발 결혼하자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던 그때 그 남자가 맞는지 믿어지지 않더군요. 결혼 후에 남편이 어머님 편만 들고 어머님 말이라면 껌벅 죽는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자기 자식을 버리는 사람일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외면에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을 주저앉아 하늘이 무너져라 서럽게 울던 저를 어머님이 빨리 짐을 싸라며 방으로 끌고 들어가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닦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할 때 가져온 게 없어서 어머님이 주신 가방에 짐이 다 차지도 않더라고요. 제 옷가지와 화장품, 돈도 들어있지 않은 지갑, 그리고 아기 기저귀랑 옷 몇 개가 다였습니다. 그리고 숨겨놓았던 일기장을 꺼내 가방 안에 고이 넣었습니다. 어머님께 하루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되냐고 빌어보았지만 꿈도 꾸지 말라면서 제 등을 떠미시더라고요. 이렇게 급하게 쫓겨날 줄은 생각도 못하고 아기용품도 넉넉하게 사놓지 않았는데 저는 몰라도 이 추위에 겨울옷 한 벌 없이 떨어야 할 아이가 걱정되어 어머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애원해 보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수진이 겨울옷도 없고 기저귀도 이게 다인데 조금만이라도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 불쌍한 아기 얼어 죽어요, 어머니. 저는 죽어도 우리 수진이는 안 돼요, 어머니. 제가 울며 하소연을 하자 어머님이 혀를 쯧 차고선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서 저한테 던지시더라고요. 이거면 충분할 거라고 더 이상은 못 준다고 하면서요. 저는 허공에 날리는 지폐를 허겁지겁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선 저를 내쫓는 어머님한테 허리를 숙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며 아이와 함께 그 집을 나왔습니다. 제가 나오자 어머님은 인사도 없이 문을 쾅 닫으시더라고요. 저는 앞길이 막막하여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초겨울의 찬바람이 눈물 젖은 제 얼굴을 마구 핥히고 가더군요. 그리고 저는 한참의 고민 끝에 다시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지폐를 헤아려 보니 그때 당시 돈으로 10,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걸로 며칠 밥은 먹고 살 수 있겠지만 집도 절도 없는 저에게 무척이나 적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제가 나고 자란 서울로 올라가서 아는 사람이라도 찾아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스를 타고 아이와 함께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에 올라오는 버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도착할 때쯤 되자 눈이 퉁퉁 부어서 제대로 떠지지도 않더군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적 제가 살던 동네를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어릴 적 살던 동네에 도착한 후 아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아이를 안고 정처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어릴 때 자주 가던 슈퍼, 학교, 놀이터 등등 아는 얼굴도 몇 명 만났지만 저의 처지를 안쓰럽게 생각해 돈 몇 푼 쥐어줄 뿐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어릴 때 알던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렇게까지 친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저의 몰골을 보더니 자기 일인 것처럼 분노하고 안쓰러워 미치려고 하더군요. 다행히 그 친구의 도움으로 당분간 친구네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구한테 너무 고마워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그저 그 친구가 집에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갖은 집안일을 도맡아서 하고 친구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의 도움을 받아 지낸 지 1년째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게 되자 저는 친구에게 더 이상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니 아이를 데리고 출근할 수 있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일을 시작하고 첫 달 월급은 친구에게 몽땅 주었어요. 친구가 해준 것에 비하면 이것도 모자라지만 이거라도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요. 친구는 고마워할 거 없다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친구의 품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정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친구에게 몇 배로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째 되는 날 친구네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아이가 클 때까지 있어도 된다고 했지만 미안해서 어떻게 그러나요? 저에게 이만큼 해준 것으로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인데 더 이상 친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진 않았습니다. 아마 서울에 올라와서 친구를 우연히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아이와 함께 그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서 얼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저에게 친구는 저와 제 아이의 생명을 구원해준 구원자였어요. 제가 짐을 다 싸고 집을 나서려 하자 친구는 잠깐만 기다려보라며 방에서 짐을 한 보따리 가져와 저에게 건네주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갈 때 가더라도 수진이 사계절 옷은 넉넉하게 챙겨가. 앞으로 애 키우랴 일하랴 이런 거 사러 갈 시간도 없을 텐데. 내가 수진이 내 후년까지 입을 수 있게 사이즈별로 담아놨으니까 예쁘게 입혀. 심심하면 우리 집에 가끔 놀러 오기도 하고. 나가서 또 나한테 미안하답시고 연락 끊으면 안 된다? 저는 친구의 마음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제 편이 되어주는 친구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구와 마지막 인사를 한 후 집을 나섰어요. 저는 6개월 동안 번 돈으로 월세방을 얻어서 거기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네 집에서 생활비 부담 없이 살았던 덕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딸아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살았습니다. 월급은 정말 최소한의 돈만 쓰고 나머지를 전부 다 저축했어요. 저보다도 아이 물건 사는데 돈이 많이 필요했는데 친구가 싸준 아이 옷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친구네 집에는 놀러 가지 못했지만 가끔 통화도 하고 여전히 친하게 지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어 아이를 데리고 결혼식도 다녀왔답니다. 저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친구를 보며 친구가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러 아이가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어요. 가끔 아이가 아빠는 어디 있냐고 물어봤지만 전 남편 사진 한 장 가지고 있는 게 없어 아빠가 누구라고 얘기해 줄 수도 없더라고요. 그냥 아빠는 할머니 일하는 거 도와줘야 돼서 우리랑 따로 사는 거야. 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는 아빠의 얼굴도 몰라서 그런지 아빠를 보고 싶어 하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좀 더 크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 엄마랑 아빠랑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왜 이혼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보단 그냥 성격 차이라고 대답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겨울에 갓난아기였던 자신을 내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이가 충격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봐 걱정이 되어서요. 굳이 안 좋은 얘기는 꺼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치원에 간 딸아이는 또래 애들보다 똘똘했습니다. 한글과 숫자도 또래 아이들보다 빨리 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올바른 문장으로 얘기할 줄 아는 똑똑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아역 배우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얼굴이 예쁘장했죠. 사실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학창시절에 남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말씀이 법인 줄 아는 마마보이 전 남편도 저와 결혼하겠다고 어머님한테 그 고집을 부린 거겠죠. 아무튼 또래보다 똑똑하고 예쁘장한 아이여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자꾸 받게 되더라고요. 영재학교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배우 데뷔시켜라 등등 주변에서 좋게 봐주시는 건 정말 감사했지만 혼자 벌어먹고 사는 제 처지에 딸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안쓰러운 마음만 커져갔습니다.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잘것없는 제 능력으로는 나중에 학원을 하나 보내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부잣집에서 살았으면 특별한 아이로 자랐을지 모르는 우리 아이는 제 밑에서 크는 바람에 평범한 학교를 다니며 평범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도 성격이 활발하여 친구 관계에도 문제가 없고 학교 다니는 것도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서 손을 조금 덜 타게 되니 일을 늘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키려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열심히 벌어놔야죠. 그래서 저는 평일에는 식당 일을, 그리고는 주말에는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이가 혼자서 밥도 잘 차려 먹고 뭐든지 혼자서 척척 해내는 아이라서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10살쯤이던 어느 주말, 백화점 아르바이트가 끝난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집안에 불이 다 꺼져 있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자는 줄 알고 방에 들어가 봤더니 아이가 불 꺼진 방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제가 수진아 하고 부르며 달려가자 고개를 파묻고 울던 아이가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어디 다치기라도 했는지 걱정이 되어 딸아이의 몸을 여기저기 살펴보았지만 딱히 다친 곳은 없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아이를 붙잡고 물어보자 아이는 침대 밑에서 무언가를 스르르 꺼내더군요. 그걸 본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꺼낸 것은 바로 저의 일기장이 들어있는 상자였어요. 상자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로 잔뜩 있는 제 일기장은 저의 지난 10년의 세월이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시댁에서 구박받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한겨울에 시댁에서 쫓겨난 이야기, 그리고 친구를 만나 신세를 지게 되고 딸아이와 방을 구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이야기까지 저의 모든 이야기가 그곳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저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제가 퇴근하기 전 집을 구석구석 청소하던 중 제 일기장이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했다고 해요. 첫 번째 일기장을 펼치자마자 눈에 들어온 할머니의 충격적인 만행 때문에 도저히 일기장을 손에서 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기는 왜 아빠가 없을까 궁금해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 일기장을 보자 아빠가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딸은 울면서 저를 와락 앉더니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할머니랑 아빠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내가 커서 꼭 엄마 복수해줄게. 저는 아이의 말에 깜짝 놀라 너 그런 말은 어디서 배웠느냐고 그런 나쁜 말 하면 안 된다고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눈에 힘을 주고 씩씩대면서 말하더군요. 나쁜 사람한테는 나쁜 말 해도 돼.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주고 할머니한테는 꼭 복수할 거야. 내가 꼭 약속할게, 엄마. 저는 아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지 아빠랑 할머니한테 복수한다는 말까지 할까 싶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 등을 토닥이며 달랬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엄마는 복수 같은 거 필요 없어. 엄마는 수진이만 있으면 행복해. 제 말을 들은 아이는 제 품에서 한참이나 서럽게 울더라고요. 저도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제 딸은 갑자기 나이에 비해 철이 확 들어버렸어요. 아직 10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가끔 딸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른과 대화하는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을 알게 되다 보니 그 나이 때의 해맑음이 사라지고 성숙함만 남게 되어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일기장을 못 보게끔 꼭꼭 숨겨놨어야 했는데 침대 밑에 숨겨놓으면 못 볼 거라고 생각한 제 자신이 너무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아이에게만은 알리지 않고 싶던 진실이었는데 이게 다 멍청한 제 탓이겠죠. 그리고 아이는 그날 이후로 자기가 꼭 성공하겠다며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든지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굳이 제가 신경 쓸 필요도 없이 스스로 뭐든지 다 잘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러 제 딸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대학에 진학해서는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외모를 가꾸는 것에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옷 입는 것에도 관심이 많고 외모가 예쁘다 보니 지나가다 모델 제의나 길거리 캐스팅을 받는 일도 많았습니다. 등록금을 보탠다고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던 딸아이는 피팅 모델 일이 돈을 더 준다며 모델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몇 번 해보다 보니 적성에 너무 잘 맞는다며 점점 일을 늘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학업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걱정이 된 저는 몇 번 잔소리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아무래도 이게 내 길인 것 같아. 학교는 그냥 때려치울래. 나도 내 쇼핑몰 차려서 돈을 벌 거야. 저는 학교를 때려치우겠다는 아이의 말에 사색이 되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학교에 입학해놓고 때려치우겠다뇨. 너 그러다가 쇼핑몰 잘 안 되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도 대학 졸업장은 있어야 취업할 거 아니냐고 다그쳐 보았지만 딸아이의 고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자기는 무조건 잘 될 자신 있다면서 여태까지 자기를 봐서 알지 않냐며 엄마가 여지껏 그래왔던 것처럼 자기를 믿고 지켜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여태까지 스스로 뭐든지 잘해온 제 딸이었기 때문에 한 번만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학교에 자퇴서를 내고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자기가 말했던 것을 반드시 지키려는 듯 발에 불이 나도록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열심히 하더군요. 매일 아침 동대문에 가서 옷을 떼오고 본인이 직접 입고 직접 사진을 찍어 홈페이지에 올리더라고요. 모델 일을 많이 했어서 그런지 사진 찍어 놓은 것을 보면 예쁘긴 했습니다. 그래도 사업이 뭐 그리 쉽나요? 거의 1년간은 주문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재고만 쌓여가더라고요. 솔직히 1년 정도 하고 잘 안 되면 포기할 줄 알았는데 딸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잠을 줄여가면서 더욱더 열심히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넘은 시점부터 슬슬 반응이 오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매출이 오르더라고요.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반이 된 시점에는 월 순이익이 일반 직장인 월급 정도 되더니 2년 돼갈 쯤에는 한 달에 직장인 연봉에 달하는 금액을 벌더라고요. 물론 중간에 휘청할 뻔한 적도 몇 번 있었지만 위기를 잘 넘기고 승승장구하여 사업을 시작한 지 5년이 되었을 때쯤에는 남부럽지 않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딸아이 혼자서 일을 하는 게 힘들어 보여서 택배 포장 같은 건 제가 도와주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사무실도 차리고 직원들도 거느리고 있는 어엿한 사장님이 되어 있더군요. 이렇게까지 잘 될 거라고는 생각 못 해봤는데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딸아이가 사업 수완이 유난히 좋은 건지 말 그대로 대박이었습니다. 딸아이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재테크 공부를 하더라고요.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재테크에도 소질이 있어 재산은 점점 불어만 갔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강남의 비싼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저는 제 평생 은인이던 친구에게도 보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하던 일은 그만두고 딸아이네 회사 일을 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패션 센스도 없고 컴퓨터도 잘 다루지 못하는 제가 도와줄 만한 일은 딱히 없었기 때문에 그냥 소소하게 사무실 청소도 하고 화분에 물도 주고 직원들 야근하면 맛있는 야식이라도 만들어주는 정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딸아이 덕분에 가진 거 없이 시댁에서 맨몸에 쫓겨났던 제가 어느새 부잣집 사모님이 되어 있었네요. 그리고 작년 딸아이가 30살이 되는 해였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저를 앉혀두고 말하더라고요. 약속했던 시간이 왔다면서요. 저는 무슨 약속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내가 어릴 때 약속했던 거 기억나? 내가 할머니한테 복수해준다고 했잖아. 이제 복수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저는 그때 그 말을 잊고 있었는데 딸아이의 말에 다시 기억이 나더군요. 저는 무슨 복수냐며 괜히 그런 몹쓸 집안에 휘말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딸아이는 걱정 말라며 자기가 계획을 다 세워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그냥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라면서요. 그리고 딸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뒷조사를 해보니까 그 집구석 아직도 그 고깃집 하고 있더라고. 그것도 아주 장사가 잘 된다네. 3대가 같이 운영한다더라고. 그 지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아주 유명한 맛집이래. 뭐? 3대? 저는 3대라는 말에 의아해서 물었어요. 그러자 딸이 대답했습니다. 3대. 그 미친 할머니가 엄마를 그렇게 내쫓고서는 얼마 안 있어서 새 며느리를 들였다더라고. 그리고 그 며느리가 아들 손주를 낳았고. 나쁜 사람들은 벌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지 몰라? 아무튼 엄마, 나 내일 그 식당 찾아가기로 했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두고 봐. 딸아이는 신난 듯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걱정이 되었지만 내 딸이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이는 할머니의 식당에 다녀왔습니다. 지방에 있어서 거리가 멀다 보니 새벽 일찍 나갔는데 밤 늦게서야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딸아이 걱정에 잠도 못 들고 기다리다가 활짝 웃는 얼굴로 콧노래를 부르며 들어오는 딸아이를 거실에 앉혀놓고 꼬치꼬치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냐고요? 딸아이는 웃기다는 듯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니 저에게 말해주더군요. 엄마, 내가 차 끌고 갔잖아. 거기 식당에 갔는데 발레 파킹 해주는 사람이 아빠더라? 내가 얼굴을 미리 조사해둬서 한눈에 알아왔지. 그런데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외제차가 들어오니까 아빠가 다른 차들은 제쳐두고 내 차로 달려와서는 아주 굽신거리더라고. 아주 웃겨 정말. 차에 기스라도 날까봐 초조해하던 그 모습 엄마도 봤어야 됐는데. 엄마가 봤으면 아주 웃겨서 자지러졌을 거야. 저는 비싼 차를 보고 남편이 굽신거렸다는 말을 듣고 웃겨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피식 나왔습니다. 그러자 딸아이는 뒷얘기도 마저 하더군요. 그리고 내가 식당에 들어가서 다짜고짜 사장님 좀 뵙자고 했지. 솔직히 직원들이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는데 내 차림새 보더니 안절부절하면서 바로 할머니를 데려오더라고. 내가 일부러 나 부자요 하는 느낌으로다가 입고 갔는데 그게 효과가 있었나 봐. 그리고 할머니가 나왔는데 날 알아보지 못하고 방으로 가자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어진 딸의 얘기에 따르면 방에서 할머니에게 내가 할머니 손녀딸이라고 밝히자 처음엔 믿질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거지처럼 살고 있을 줄 알았던 손녀딸이 부티를 폴폴 풍기면서 나타나자 당연히 믿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딸이 주민등록증상의 생년월일과 어릴 적 사진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본인 아들과 닮았다며 믿는 눈치였다고 하네요. 주차장에서 일하고 있는 아들까지 불러와 네 딸이 맞냐고 몇 번씩 확인까지 하더니 본인이 한 짓도 잊고 아이고 우리 손녀딸아 하면서 아이를 끌어안았답니다. 아마 초라한 행색으로 갔으면 나는 너 같은 손녀딸 둔 적 없다면서 내쳤을 테죠. 딸아이는 할머니와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다면서 반가워하는 연기를 했다고 해요. 어릴 적부터 엄마랑 둘이 살면서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었다면서요. 멍청한 그 집 식구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네요. 참 우습지 않나요? 본인들이 버린 손녀딸이 본인들을 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게요. 그리고 그날 이후 딸아이는 바쁜 일도 제쳐두고 일주일에 2번씩 할머니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보고 싶었던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난 눈물겨운 사연의 주인공인 척 하면서요. 그러면서 할머니와 아빠에게 은근슬쩍 이런 말을 흘렸다고 합니다.
할머니랑 아빠를 30년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나중에 커서 성공하면 꼭 저를 낳아주신 아빠와 할머니에게 보답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저도 남부럽지 않게 돈을 벌게 되어서 몇 년 전부터 할머니 선물로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제가 목표한 금액이 달성되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할머니. 그 집 식구들은 처음에는 의심하는 듯 하더니 딸아이가 매주 찾아오고 할머니 어깨도 주물러드리면서 잘해드리자 정말로 자신들을 좋아하는 줄 착각하더래요. 그리고 딸아이가 일부러 그 집 식구들 앞에서 사업 관련 전화, 부동산 관련 전화들을 받는 척하기도 하고 일부러 자기가 가진 건물 사진도 보여주는 등 돈 많은 티를 팍팍 냈더니 아주 딸아이한테 잘 보이려고 용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저렇게 건물도 몇 채나 가지고 있는 딸아이가 몇 년째 모으고 있는 돈이라고 하니 어마무시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하루는 딸아이가 할머니가 집에 가서 먹으라며 소갈비를 잔뜩 싸줬다고 저한테 가져오길래 그 집구석에서 만든 건 절대 안 먹는다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직행한 적도 있었네요. 딸아이는 거의 몇 달에 걸쳐서 그 집에 드나들면서 할머니와 아빠의 신뢰를 완벽하게 얻어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저렇게 아양 떨어가며 그 오랜 시간을 공을 들였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궁금증을 못 참고 딸아이에게 물어보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알고 보니 제 딸이 그 집 식구들을 그렇게 공을 들여 구워 삶은 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정확한 금액은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큰 재산을 줄 것처럼 기대감을 높여놓은 다음에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했답니다. 할머니한테는 식당 일 하시는 거 힘들어 보이시는데 연세도 있고 쉬시는 게 좋지 않겠냐는 식으로 구슬렸다네요. 그 할망구는 손녀딸이 그렇게 얘기하자 자기한테 준다던 그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살라는 뜻인 줄로 지레짐작하여 식당을 처분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집 손주는 어렵게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회사 다니는 거 정 힘들면 내가 한 자리 마련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테니 그만두는 것도 생각해보라는 식으로 말했답니다. 엄마는 다르지만 그래도 내 동생인데 그 정도 노력은 해줄 수 있다면서요. 강요는 아니니 네가 선택하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다네요. 그놈도 그 말에 솔깃해서는 얼마 전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딸아이가 너무 큰일을 벌이는 것 같아 걱정이 돼요. 너 어쩌려고 그래? 진짜로 그거 다 해줄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바보도 아니고 내가 할머니한테 돈 모아서 준다고만 했지 정확한 금액도 얘기한 적 없는데 할머니가 괜히 설레발쳐서 저러는 거야. 내가 언제 할머니한테 식당 그만두면 책임진다고 했어? 그냥 연세도 많으니 쉬시는 게 좋아 보인다고만 했지. 늙어서도 돈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는 확실하지도 않은 얘기에 멍청한 짓 하는 건 할머니 본인의 선택이야. 그리고 그 동생인지 뭔지 그 자식도 참 멍청해. 내가 무슨 일을 시키고 연봉을 얼마를 줄 줄 알고 그 좋은 대기업을 그만둬. 하여튼 그 집 식구들은 전부 다 나한테서 뭐 좀 뜯어가려고 눈이 돌아가서는 정상적인 사고를 못한다니까. 저는 혹시나 딸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딸아이는 혹시나 자기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엄마의 복수를 위해서는 감당할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돈은 차고 넘치게 있으니 벌금을 내라면 내고 징역 살라면 몇 년 살 각오는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길 자신이 있다면서요. 저는 아이고 화상아 왜 그렇게까지 하니? 라고 하며 안타까워 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딸아이는 할머니를 위해 모으던 돈이 드디어 다 모였다며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준다던 돈이 얼마일까 기대하던 그 집 식구들은 며느리까지 한 방에 다 모여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딸아이는 성큼성큼 할머니에게로 걸어가 봉투를 내밀었답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 아이고 고맙다. 정말 고마워.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족들의 궁금해하는 눈초리에 봉투를 열어본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고 합니다. 믿어지지 않는지 봉투를 탈탈 털어보았지만 반전 같은 건 없었다네요. 그래서 제가 딸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봉투에 얼마를 넣은 거냐고요. 얼마를 넣었냐고? 맞춰봐, 엄마.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1,000만 원이라고 했더니 딸아이가 크크 웃으면서 말하길. 엄마 미쳤어? 그 집 구석에 무슨 1,000만 원이나 줘. 10만 원이면 떡을 치지. 10만 원 줬어, 10만 원. 저는 너무 황당해서 벌어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이어서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니, 할머니가 나보고 이게 다냐고 물어보길래 내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할머니, 30년 전에 우리 엄마한테 10,000원 던져주면서 이거면 충분하다고 했다면서요. 제가 워낙에 할머니를 존경하니까 할머니 말씀대로 충분한 금액을 넣었어요. 30년 전에 10,000원이었으니까 지금 시세로는 10만 원 정도 되는 거 맞죠? 아유, 갓난아기 안고 맨몸으로 나간 엄마한테도 10,000원이면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설마 집도 있고 돈도 많은 할머니가 이게 부족하다고 하진 않으시겠죠? 그 말을 들은 그 집 식구들은 완전히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답니다. 할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척을 했다네요. 여기저기서 쌍욕이 날라오고 아주 가관도 아니었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이복 동생이 급하게 제 딸아이를 붙잡고서는 누나, 그럼 나 한 자리 해주겠다면서 그건 맞는 거지? 라고 하길래 제 딸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 그거? 안 그래도 알아봤더니 너한테 줄만한 자리가 없더라고. 우리 회사에서는 너처럼 공부만 잘하는 안경잡이보단 좀 센스 있고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하거든. 그리고 너는 무슨 애가 채용 확정도 안 된 회사를 뭘 믿고 사직서를 내니? 너도 참 한심하다. 그러자 이복 동생은 화를 주체 못하고 제 딸아이를 때릴 듯 위협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딸아이는 그 집 식구들에게 내 몸에 손 하나라도 대면 바로 폭행죄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돈 많은 제 딸아이에게 고소당하는 건 또 무서운지 머리채를 잡아뜯으러 달려오던 할머니까지 걸음을 멈췄다네요. 그리고 할머니는 그제서야 소리를 지르며 실체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야, 이 개 같은 년아. 그년 뱃속에 있던 네가 그럼 그렇지? 인연이 이렇게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을 내는구나. 30년 전에 콱 얼어 뒤져버렸어야 했는데 돈 좀 있어 보이는 꼬라지에 홀라당 속아 넘어가 버렸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신세야. 딸아이는 아비규환이 된 그 집 사람들 사이에서 태연하게 일어나 방문을 닫고 나왔다고 합니다. 방 안에서는 할머니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아빠와 이복 동생이 소리를 지르며 쫓아나왔지만 유유히 차에 올라타서 출발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너무 신난 나머지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왔다고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한 나머지 헛웃음만 나왔어요. 이 못 말리는 딸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딸이지만 정말 이런 특이한 애가 어디서 나왔나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딸아이가 저에게 얘기를 하면서 고소하다고 배꼽을 잡고 푸하하하 웃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선 저도 배를 부여잡고 주저앉아 미친 듯이 웃었네요. 제가 그 장면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상상만으로도 30년간의 응어리가 쑥 내려가듯 통쾌했어요. 살면서 그렇게 많이 웃어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몇억 또는 몇십억의 돈을 생각하고 봉투를 열었을 시어머니가 10만 원을 보고 지었을 그 표정을 상상하니 살면서 보았던 그 어떤 코미디보다도 웃겼습니다. 정말 제 생에 이렇게 가슴이 뻥 뚫리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저는 그날 정말 얼마나 웃었는지 배가 아파 일어나기도 힘들고 입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입가에는 항상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그 일만 생각하면 웃음이 피식피식 나와요. 그리고 걱정과는 달리 그 집 인간들은 돈만 밝히는 인간이라 돈은 또 무서운지 특별히 딸아이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진 않더라고요. 아마 본인들보다 돈이 조금이라도 적다고 생각했으면 바로 막무가내로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식당은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잘 몰라요. 딸아이가 한번 알아볼까 하고 물어봤는데 됐다고 했어요. 굳이 그 인간들 잘 지내는지 궁금하지 않아서요. 딸아이가 통쾌하게 한 방 날려준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이제 저는 30년 묵은 한도 풀렸고 그때 버림받은 제 딸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주었으니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저와 다르게 저렇게 똑 부러지는 제 딸아이를요. 어릴 적 약속을 기어이 지켜낸 제 딸아이에게 오늘 하루도 너무 고마운 마음을 전해봅니다. 수진아,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딸, 정말 고맙다. 사랑해 우리 딸.